자, 이런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Rite of passage, 통과일의 영어입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해놓은 것은 이 부분은 이제 제 딸이 옛날에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폼을 잡아서 만들었어요. 이게 이 그림은 그 제 딸이 만들어준 것인데 어쨌든 들어가서 보죠. 자, 이 통과의례라는 것은 세계의 어느 문화에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 통과의례 중에서 성인식 통과의례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영국이네요. 이거는 이스라엘이고요. 유대인이고 이것은 일본이네요. 그러니까 각 나라 문화마다 나름의 그 성인식 통과 의례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드러지게 예식을 갖춰서 성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성인식 통과 의례가 뭐 이런 예식하는 거 별로 못 보셨죠? 뭐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식을 하건 말건 드러나건 말건 간에 인류학자들은 어느 문화에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좀 보겠습니다. 그 예 중에서 이런 예를 보겠어요. 좀 극단적인 것을 보시면 통과의례 성인식의 성격을 잘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성인식 통과의례는 문화권마다 있는데 다 난이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통과의례 성인식이 있는가 하면 매우 쉬운 성인식이 있는 사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극단적으로 어려운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그 어려운 사례에 이런 것이 있어요. 여기 남태평양에 펜테코스트 섬이라고 작은 정글 지역에 열대우림 섬이 있답니다. 거기서 유명한 통과의례가 성인식이 무엇이냐면 여기 정글 한복판에 이렇게 빈터에다가 나무를 얼기설기 이렇게 모아서 탑을 쌓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높아요. 한 30m 된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진은 일종의 그 시범인데 이것은 아마 그 사회의 그 무형문화재 뭐 그런 그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이 시범을 보였겠죠.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전 근대에는 어떤 통과일에 성인식이 있었냐면 성인식, 즉 성인이 될 아이들을 다 모읍니다. 한 17, 18세 된 아이들을 다 모여라 그럽니다. 근데 굉장히 성차별적이라 이것은 소년한테만 제시가 되는 것이에요. 소년은 여기에 참여를 못해요. 그래서 소년들 17, 18세 된 아이들이 모여서 이날 통과일의 성인식이 무엇이냐 여기 다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가나하면 꼭대기까지 다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어 올라가서 매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냐 이렇게 밧줄 묶고 점프하는 게 성인식이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점프합니다. 고공에서. 이분은 특별한 재주와 기능이 있고 훈련을 받은 분이시기에 이렇게 하겠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서 번지 점프를 하는데 앞에 아래 어떤 안전장치도 없어요. 밧줄에 메고 여기 점프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그 유명한 펜테코스트의 참혹한 성인식 점프입니다. 다수가 죽는답니다. 또 다수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장애자가 되는 것이에요. 정말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성인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근대, 즉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행했다는 그런 그 보도 자료들이 있고 인류학자들이 사진을 찍은 그런 자료들도 있거든요. 아무리 문화 상대주의적인 21세기에 사는 지성인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이것은 비인간적이다, 야만적이다라는 그런 비판의 어조가 나올 만한 그런 무서운 성인식입니다. 저는 사실 이 자료를 어렸을 때 백과사전에서 봤거든요. 이 사진과 자료를 보고 읽고서 굉장히 무서워서 덜덜 떨었던 기억이 나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수가 죽거나 장애자가 되는 무시무시한 성인식 통과이래. 그런데 소수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조금만 다치고. 정말 재주가 좋은 사람이거나 재수가 좋은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걸어 나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성인식을 성공적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승자가 된 거예요. 승자가 돼서 이 사회에 성인의 그룹에 당당히 끼게 되고 그리고 특권층이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귀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은 무덤으로 가는 것이고요. 자, 이런 무시무시한 성인식이 있었는데 이런 예들이 전근대 전 세계의 여러 문화권에 사실 꽤 많거든요. 또 극단적인 사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유명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쪽에 유명한 마사이족 있죠. 이들은 사자 사냥으로 또 유명한 집단이에요. 이건 이제 합성 사진일 거예요. 뭐 진짜는 아닐 겁니다만 이 마사이족이 그 유명한 게 이렇게 그 다리도 길고 굉장히 용맹하고 그리고 체력이
굉장히 그 뛰어나고 뭐 그런 족속으로 유명하죠. 너무 그 사나워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주변 다른 종족들이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그러고, 유목 생활하는데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해가지고 동물들을 잡아먹는 그런 용맹한 부족입니다. 근데 이 부족의 전통적인 성인식 통과 이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자 사냥을 하는데 혼자 하는 거예요. 즉 성인이 될 소년들 모아놓고 창 한 자루씩 건네주고 나가서 혼자 사자 잡아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사이족 전사들이 수십 명이 떼를 지어서 북치고 가서 사자를 잡는 것은 상상할 만하죠.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나 혼자 사자를 잡는다는 것이 인간한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 사진은 뭔가 좀 잘못된 사진이라고 봅니다. 사자에 비해서 사람이 이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 큰 개만 길에서 만나도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큰 개 같은 것은 이 사자에 비하면 강아지급이죠. 사자가 얼마나 크고 강한지, 그건 인간하고는 체력으로서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짐승입니다. 사람이 혼자 힘으로 사자를 잡는다는 것은 뭐 정말 그 극도로 어려운 일이죠. 따라서 이 마사이족의 그 소년들도 성인식 때 다수가 사자밥이 된대요. 그리고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돌아오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소수는 사자를 잡아온다는 것이에요. 정말 타잔 같은 힘이 있는 마사이 소년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영특해서 뭔가 그 암수를 썼을지도 모르고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사이 부족한테는. 사자 사냥의 진실은 사자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 수 있다라는 오래된 그런 격언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함정을 파거나 뭐 독약을 넣거나 뭐 그래가지고 사자를 잡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거나 사자를 잡아온 소수는 성인식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펜테코스트 부족처럼 귀족층이 됩니다. 마사이족의 전사계층에 소속이 되고 그 이후로는 배타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권한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성인식 통과를 하나를 겪고 나면 나머지 여생이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승자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너무도 가혹하고 무섭고 무자비한 잔인한 그런 통과의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끔찍한 가혹한 통과 의례가 있는가 하면 세상은 매우 불공평한 곳이라 그 반대인 너무 쉬운 통과 의례들도 있어요. 이거는 물론 이제 시대적 차이를 무시한 그런 오류는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쉬운 통과 의례들 뭐 이런 걸 들 수가 있어요. 지금 북구의 스칸디나비아의 복지국가에는 이게 성인식 장면이에요. 노르웨이나 스웨덴 등등. 이런 나라에서는 성인식 날에, 자, 이제 성인 될 사람 다 모여라 해서 이제 소년, 소녀들을 부르죠. 그래서 그날 이렇게 파티를 해줘요. 축제해주고, 그리고 테스트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다음날부터 민증 나오고 성인이에요. 성인의 권한을 그냥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참 불공평해 보입니다만, 제가 이쪽 그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그 성인식이란다. 그 복지 혜택에 대해서 뭐 듣고 본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그 미국에서 박사과정 있을 때 대학원에 노르웨이에서 유학 온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저의 친한 한국인 친구가 그 노르웨이 유학생하고 같은 연구실을 썼어요. 그래서 노르웨이 학생의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들을 수 있었는데,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노르웨이에서는 미국에 유학 가겠다고 하면 정부에서 돈이고 뭐든지 다 싸질머지고 와가지고 등 떠밀면서 제발 다녀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돈으로 다 편하게 왔다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노르웨이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도 그렇게 많이 가려고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택해서 그 일 열심히 하면서 성실하고 행복하게 살고 주말마다 저기 호숫가 가서 낚시하고 캠핑하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기 때문에 굳이 무슨 힘들게 대학에 가서 뭐 학위를 따고 뭐 미국 유학을 가고 그런 욕구를 별로 느끼지 못한대요. 그런데 노르웨이도 하나의 공동체 입장에서는 외국의 문물도 받아들여야 되니까 누군가는 갔다 오길 바라서 유학 간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노르웨이에서 온 학생은 이 학생한테
때때로 노르웨이 주미 영사관에서 전화가 온대요. 전화가 와서 한참 동안 웃으면서 이제 수다를 떨고 그래서 제 친구가 무슨 전화가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노르웨이 영사관에서는 미국 유학을 온 자국 학생들한테 이렇게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건답니다. 뭔가 어려운 건 없냐, 우리가 도와줄 건 없냐, 뭐 그런 걸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그 경악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한국인 유학생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대우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한 번은 제가 굉장히 그 인상적인 기억이 있는 게 이 노르웨이 유학생의 연구실로, 그러니까 제 친구하고 같이 쓰는 연구실로 거대한 소포가 배달이 되어 왔는데 그 소포를 제 친구하고 같이 뜯어봤대요. 그래서 뜯어봤더니 이런 것이 나왔더랍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사진 비슷한 게 이런 것인데요. 특수 제작한 학습용 의자인데 장시간 앉아서 학습을 하더라도 컴퓨터 보고 일을 하더라도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는 특제 의자래요. 이게 그때 그 당시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그 가격표가 1,000불 가까운 그런 가격표가 붙어 있었던 굉장히 고가 의자라는 게 기억이 납니다. 이걸 누가 보내줬느냐? 노르웨이 정부에서 보내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 이야기를 저한테 와서 입에 거품 물고 하길래 둘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도 노르웨이로 당장 이민 가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 자, 그래서 어쨌든 제 말씀은 이렇게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들은 굉장히 이렇게 공짜로 해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복지국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곳은 성인식도 통과이래도 널널하고 아무 테스트도 없고 그런데 이걸 잠깐 생각해 보시죠. 왜 어느 문화는 성인식이 가혹하고 어느 문화는 성인식이 쉬울까요? 그 차이는 어디서 발생했을까요? 그러니까 펜테코스트 사는 사람들은 성질머리가 못 돼서 그런 무시무시한 성인식을 만들었을까요? 노르웨이 사람은 온순해서 그런 쉬운 성인식을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추측하기 어렵죠. 그런 성인식이란 제도가 나온 배경에는 환경의 요인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어떻고 얼마나 친인간적이며 또는 그렇지 않고 척박한가 따라서 자원이 얼마나 풍부하거나 부족한가 따라서 얼마나 먹고 살기 쉽거나 어려운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당연히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국부, 이 북부 유럽의 나라들은 환경이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옛날엔 추운 환경이었지만 지금 복지국가가 됐고 산업도 발전했고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인가요? 북해에서 유전까지 발굴이 됐어요. 산유국이 돼버리고 완전히 정말 복 터진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자원이 많아요. 1년에 생산량이 많아요. 생산량 파이가 많으니까 그거를 골고루 나눠줘도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예로 든 펜테코스트, 열대우림, 정글이나 사막 남쪽의 마사이 부족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환경은 척박하기 그지없습니다. 1년 내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자원을 모아봤자 파이가 너무 작아요. 그 파이를 전원이 다 나눠 먹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생산량 파이가 적은 공동체에서는 그것을 나누는 법칙이 필요합니다. 그 법칙으로서 나온 게 몰아주기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몰아주기. 다 똑같이 나눠 먹으면 다 공멸이니까 생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한테 몰아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존속하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이 내린 결정이 아니고 거의 집단적인 의식 수준에서 수백 년 이상의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 그런 그 결정일 것이죠. 그러면 누구한테 몰아주느냐? 노약자가 아니라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강인한 개체들한테 몰아준다는 겁니다. 30m 높이 나무에서 떨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한 체력과 또는 그것을 꼼수를 가지고 비껴날 수 있는 그런 지능을 가진 그런 개체들한테 몰아준다는 얘기죠. 마사이족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그 통과 이래가 매우 부자비하고 비인간적으로 보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마련된 종족을 보존시키기 위한 자구책이었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인식 통과일가 있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마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통과 의례 같은 성인식 예식은 잘 눈에 안 띌지 몰라도
우리나라에도 성인식 통과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행사가 있다고 상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전 이걸 제시하겠습니다. 19살 되면 90% 이상의 우리의 청소년들이 이 경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관문을 잘 통과한 사람한테는 그 이후에 거기에 걸맞는 사회경제적인 혜택이 부여가 되고, 그리고 이 관문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거기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수능을, 대학 입시를 성인식 통과 의례와 비슷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해석하기 싫으면 관두고요. 근데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분은 이런 생각을 저하고 좀 함께 해주세요. 한번 그렇게 해석해 보는데 손해가 날 건 없겠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수능을 성인식 통과 의례라고 해석한다면 우리의 수능은 가혹한 통과 의례일까요? 널널한 통과 의례일까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 뭐 그런 입장의 학생이시라면 널널했어라고 대답을 하고 싶겠지만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은 사회성이 부족한 것입니다. 수능 경제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을 보더라도 어려운 것이죠. 힘든 것입니다. 가혹한 것이에요. 이 항상 한창 발육 잘 되고 건강하게 밖에 나가서 그 신체적인 자신의 그 기운을 다 발산해야 될 이런 나이에 이 교실하고 학원 강의실에 처박혀가지고 맨날 외우고 공부하고 이래야 된다는 것이 결코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수능 경쟁은 가혹한 경쟁입니다. 그럼 왜 가혹할까요? 한국인들이 못돼서가 아니라 우리 한국인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환경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거기서 나온 자원이 우리로 하여금 경쟁 쪽으로 몰아가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이에요. 뭐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많아요. 네, 지금은 우리나라를 능가한 나라들이 많아서 그렇지 1970년대 제가 어릴 때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 1위였던 적도 있어요. 방글라데시하고 같이 1위였습니다. 지금도 대도시 지역은 1제곱킬로미터당 10,000명 이상이 득실거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요. 입이 많아요. 그런데 생산량이 많냐? 지금은 많아졌지만 과거에 전통적으로 그렇지 않았다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 농경 국가였는데 이게 산악 지역이에요. 논밭 경작할 수 있는 게 전 국토의 30%밖에 안 됐죠. 사람은 많은데 그걸 다 먹여 살릴 그런 식량은 상당히 부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부족한 환경에서 무슨 룰을 공동체에서 만들게 되냐면 파이가 적다 보니까 또 몰아주기 룰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몰아주느냐? 그 룰을 만들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란 문화 공동체에서 마련한 룰은 시험입니다. 시험을 쳐서 더 높은 성과를 얻은 사람한테는 더 많은 걸 주겠다는 것이죠. 수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반론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이게 과연 파이가 작아서 이런 것이냐?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2, 13위 경제 대국이 돼버려서 파이가 이렇게 커요. 근데 생산량을 나누는 룰이 공평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대충 그린 그림입니다만 너무 많은 것을 많이 준 사람들이 가져가고 너무 조그만 것을 힘든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형편이죠. 그래서 이 작은 걸 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면 또 굉장히 극심한 경쟁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연유로 우리나라의 성인식 통과 의례 수능은 굉장히 치열한 경쟁 구도가 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그런 해석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자, 이 수능 경쟁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우리 수업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왜냐하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옛날에 조선시대 교육이 어떻던가 알아보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 교육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만들었다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의 교육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걸 이해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가. 요것만 어떻게 잘 개선해도 이렇게 안 살고요. 굉장히 건강하고 밝은 청소년기를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 고쳐요. 왜 못 고치냐? 입시 제도 잘못?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의 구조에 있는 커다란 틀인 성인식 통과 의례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못 바꾸느냐? 아마 자원이 척박해서일 수도 있지만 부의 그 분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그 빈부의 귀천이 있고요. 직업의 귀천이 생기고 그러면서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주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수능을 개혁하고 싶으면 거대한 사회가 먼저 개혁이 돼야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개혁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걸 개혁했으면 좋겠어요. 세월이 걸리더라도. 이것만 개혁되면 우리의 교육 현장이, 우리 청소년들의 삶이 훨씬 더 밝고 건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혁하기 위한 길은 입시제도 몇 가지 고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교육제도 밖의 사회까지도 뻗어나가서 그것의 변화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를 꿈꾸지 않고서는 이걸 고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들은 어떤 당이 집권하든 간에 집권하고 나면 꼭 수능 개혁하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늘 실패하죠. 왜냐하면 성인식 통과 의례에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50년 이상 실패하고 있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년 안에 하려는 과욕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10년, 20년 가지고도 힘든 일이에요. 장기간 계획을 하고 연구하고 대비해서 일관되게 몰아갈 때, 정책을 몰아갈 때 조금씩이나마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그랬죠? 100년 걸쳐서 변화를 일으킬 것을 계획해야 되는데 우리는 5년 안에 하겠다는 그 과욕은 이건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그리고 어리석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희망이 있는 분이라면 이걸 어떻게 건드려야 될 것인가 분명히 깊이 생각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육 제도, 교육 과정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감싸고 있는 우리 사회 전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구도를 함께 연동해서 이해하면서 가야 되겠고 우리 수업에서는 그런 시각을 제공하겠습니다.